여러분 환영합니다. 쏟아지는 정보와 그 복잡한 산업의 변화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의미 있는 지식만 골라내어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드리는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자료는 현재 전 세계 기술 시장의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각 변동을 다룬 심층 분석 보고서, 그리고 산업 동향 자료들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죠. 네, 맞아요.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 기술, 특히 그 HBF와 하이브리드 본딩을 둘러싼 거대한 기술 생태계 경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반도체 기업들의 뻔한 시장 점유율 경쟁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누가 몇 % 이겼네 만에 않는. 네, 하지만 이 자료들을 관통하는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AI 기술의 미래를 물리적인 하드웨어 차원에서 도대체 어떻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물리적 차원의 건축이다? 네, 말 그대로 다가올 시대의 기술 생태계 주도권 전쟁, 그걸 해독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복잡한 기술적 장벽들과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파악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네,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은 산업계가 직면한 이른바 메모리 벽이라는 물리적 한계입니다. 메모리 월이라고도 부르죠. 네, 거대 언어 모델이나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연산을 담당하는 GPU 가속기의 성능은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했잖아요. 엄청나게 빨라졌죠.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기존의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만으로는 그 속도와 데이터량을 감당하기 힘든 병목 혈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비유를 좀 해보자면 HBM은 엄청나게 빠르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고 전력 소모가 극심한 최고급 스포츠카와 같거든요.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처리하려고 이 고비용의 스포츠카만 계속 늘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경제성이나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선에 도달한 셈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물리적 경제적 임계점에서 고대역 폭 플래시, 즉 HBF라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HBF요? 네,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 우리가 흔히 아는 메모리 반도체 생태계는 명확하게 양분되어 있었거든요.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날아가지만 속도가 매우 빠른 휘발성의 D램이 있고요. 그리고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보존되지만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비휘발성의 낸드 플래시가 있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HBF는 이 전통적인 이분법적 구도를 허물어버립니다. 낸드 플래시를 HBM의 D램처럼 수직으로 적층해서 비휘발성이라는 대용량 저장 장치의 특성을 유지한 채로 데이터 전송 속도를 HBM 수준에 가깝게 끌어올린 거죠. 아, 그러니까 저장과 메모리의 융합 기술인 거네요. 두 가지 서로 다른 특성을 물리적으로 결합했다는 접근 방식이 정말 흥미롭군요. 네, 발상의 전환이죠. 자료에 나타난 구체적인 스펙을 보면 그 의도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HBF는 3D 낸드를 수직으로 적층해서 패키지당 최대 4TB 이상의 초고용량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용량입니다. 이게 현재 HBM 용량의 무려 20배가 넘는 수준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HBF가 기존 HBM을 완전히 대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 네, 대체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된 보완제 역할입니다. GPU가 연산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주고받아야 하는 그 활성 데이터들, 이건 여전히 초고속 HBM에 담아둡니다. 스포츠카가 필요한 영역이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수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AI 모델의 뼈대나 방대한 학습 데이터셋처럼 무겁고 큰 데이터, 이런 건 초고용량 HBM에 저장해두는 구조입니다. 일종의 거대한 화물 열차 같은 거네요. 네,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프로세서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일종의 거대한 계층적 메모리 아키텍처를 완성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낸드의 직렬 인터페이스 구조를 수백, 수천 개의 채널을 가진 병렬 구조로 재설계하게 되죠. 데이터가 이동하는 고속도로의 차선수를 비약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고속도로 차선을 늘린다. 이 새로운 아키텍처를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매우 구체적인데요. 자료를 보면 SK하이닉스가 2025년 8월에 샌디스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당장 2026년 하반기 시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일정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이들이 채택한 패키징 방식이에요.
기존 HBM은 칩 내부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위아래를 연결하는 실리콘 관통 전극, 그러니까 TSV 방식을 사용하잖아요. 네, 칩에 직접 구멍을 내는 거죠. 하지만 수백 단으로 쌓아올린 3D 낸드는 내부 구조가 이미 극도로 복잡한데 여기에 수천 개의 구멍을 뚫는다는 건 칩의 구조적 붕괴나 심각한 수열 저하 리스크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칩 내부에 구멍을 뚫은 대신 칩의 외곽을 따라 연결 통로를 만드는 수직 팬아웃, VFO 기술을 제안했어요. 아주 영리한 우회 전략이죠. 비유하자면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 코어를 뚫는 대신에 건물 외벽에 외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수율 리스크를 피하면서 대용량과 고대역폭을 확보하려는 매우 전략적인 접근이죠. 하지만 HBF가 실험실을 넘어서 실제 AI 데이터 센터 표준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꽤 높은 기술적 장벽들을 넘어야 합니다. 어떤 장벽들이 있나요? 첫 번째는 낸드 플래시의 태생적 한계인 쓰기 수명입니다. 셀당 약 10만 번 수준으로 쓰기 횟수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쉴 새 없이 데이터가 기록되고 지워지는 AI 환경에서는 이 수명이 급격히 단축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한 고도화된 에러 정정 알고리즘이 필수덕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수천 개의 병렬 채널을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트래픽을 분산시킬 고성능 컨트롤러, 즉 로직 다이의 설계 역량입니다. 차선이 엄청나게 많아졌으니 신호등과 교차로를 완벽하게 총재할 시스템이 필요한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제가 가장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대용량 구현을 위해 칩을 수직으로 빽빽하게 쌓아 올리면서 발생하는 극심한 발열 현상입니다. 내부의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지 못하면 반도체 성능은 급격히 저하되거든요. 결국 열 관리와 적층의 한계군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 물리적 장벽이 자연스럽게 오늘 자료의 두 번째 핵심 주제인 패티징 혁신으로 논의를 이어가게 만드니까요. 네, 피할 수 없는 흐름이죠. HBF든 HBM이든 궁극적으로는 제한된 면적 안에서 칩을 계속 위로 쌓아야 하는데 기존에는 칩과 칩 사이에 마이크로 범프라는 미세한 솔더볼을 일종의 접착제 겸 통로로 넣어서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프 방식이 이제 열과 두께라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더 이상 얇게 만들기가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부상한 게 바로 칩과 칩을 범프 없이 직접 맞붙여버리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입니다. 중간에 데이터의 흐름을 늦추거나 부피를 차지하는 톨게이트를 싹 없애버리고 두 개의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인프라처럼 직접 연결해버리는 방식이죠.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반도체 업계에서 단순한 혁신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 배경에는 중요한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엔비디아 말씀이시죠? 네, AI 가속기 시장의 표준을 쥐고 있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제품인 루빈의 요구 스펙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차세대 메모리인 HBM4를 16단으로 더 높게 쌓아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도 전체 패키지의 두께는 기존 12단 제품과 동일한 775 마이크로미터로 맞추라는 극한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6층 건물을 지으면서 전체 높이는 12층 건물과 똑같이 맞추라는 의미잖아요. 정말 가혹한 요구죠. 결국 각 층의 높이, 즉 칩 하나하나의 두께를 한 개치까지 얇게 깎아내야 한다는 건데 칩을 수십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얇게 갈아내면 필연적으로 칩이 종이처럼 휘어지는 워피지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얇아진 칩은 열을 받으면 쉽게 휘어지고 비틀어지기 때문에 공정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모순적인 과제가 겹치게 되죠. 대역폭 문제인가요? 네, 요구되는 데이터 대역폭은 핀당 11GBps급으로 대폭 높아졌는데 속도를 이렇게 끌어올리면 자연스럽게 발열과 전력 소모가 극심해집니다. 삼성전자가 이 전력 한계를 맞추기 위해 칩의 구동 전압을 기존 1.1V에서 0.75V로 낮추는 초저전력 설계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속도는 올리면서 전력은 줄여야 하는 엄청난 딜레마네요. 결국 이 칩 딜레마를 해결할 구조적 해답은 칩 사이의 간격을 없애는 하이브리드 본딩뿐입니다. 마이크로 펌프가 차지하던 두께를 제거함으로써 16단을 쌓으면서도 775 마이크로미터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요. 범프가 있던 자리에 더 촘촘하게 데이터 통로를 뚫어서 I/O 밀도를 최대 10만 개 이상 확보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칩이 서로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수직 열전도율은 기존 대비 3배 이상 향상되고 열저항은 47%나 감소해서 발열 문제까지 동시에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리적 한계를 구조의 변화로 아예 돌파하는 셈이네요.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면 범프 없이 구리와 구리를 직접 맞붙이는
이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 자체가 엄청난 기술적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공정이죠. 붙이기 전에 화학 기계적 연마, 즉 CMP 공정을 통해서 칩의 표면인 유전체와 구리 배선의 단면을 나노미터 단위로 완벽하게 평평하게 갈아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뒤싱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네, 경도 차이 때문인데요. 단단한 돌바닥 사이에 상대적으로 물은 진흙이 채워져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것을 거대한 연마 패드로 평평하게 밀어버리면 재질이 더 무른 진흙 부분만 접시 모양으로 미세하게 더 깊이 깎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싱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이 오목해지는 현상. 이걸 제어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군요.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의 수율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유전체보다 구리가 오목하게 깎여 들어가는 깊이를 딱 1에서 5나노미터 수준으로 통제해야만 합니다. 1에서 5나노미터요? 상상이 안 가는 수치인데요. 만약 이 깊이가 6나노미터, 7나노미터로 넘어 깊어지면요. 나중에 열 처리를 통해 구리를 팽창시켜도 반대편 칩의 구레와 닿지 않아서 정기적 연결이 끊어집니다. 서로 안 닿는군요. 반대로 1나노미터 미만으로 너무 얕게 깎이면 구리가 팽창하면서 유전체끼리의 단단한 결합을 밀어내버려서 아예 물리적으로 칩이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1에서 5나노미터라는 미세한 허용 오차를 제어해야만 완벽한 접합 공정이 완성되는 것이죠. 원자 단위의 제어력이 필요하네요. 자, 이렇게 거대하고 치밀한 기술적 변곡점 앞에서 한국의 두 반도체 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로 완전히 다른 생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자료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각자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양사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들여다보면 먼저 삼성전자의 전략은 원스톱 솔루션으로 요약됩니다. HBM4부터는 메모리를 컨트롤하는 베이스 다이에 로직 기능이 탑재되면서 초미세 파운드리 공정이 필수가 되었잖아요. 네,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메모리 설계, 4나노 및 2나노급 선단 파운드리 공정, 그리고 첨단 패키징 기술까지 모든 과정을 자사 내부에서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수직 계열화를 구축했습니다. 전부 직접 다 하겠다는 거네요. 네, 이를 바탕으로 최대 13GBps, 단일 스택 기준 초당 3.3TB라는 데이터 처리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죠. 더 나아가 세인트라는 첨단 패키징 플랫폼을 구축하고 HBM4E 16단 제품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선제적으로 전면 적용하겠다는 공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강점이 모든 인프라를 내부화한 속도와 시너지라면 현재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전략은 강력한 동맹과 점진적 혁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TSMC와의 동맹 말이죠. 맞습니다.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와 전략적 협력을 맺어서 베이스 다이 생산을 TSMC의 12나노 및 5나노 공정에 위탁하기로 한 겁니다. 이는 고객사인 엔비디아나 AMD의 입맛에 맞춘 커스텀 HBM을 TSMC의 검증된 공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도죠. 패키징 측면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네, SK하이닉스는 기존에 자신들이 높은 수요를 달성했던 어드밴스드 MR 무프 기술을 16단 적층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MR 모프 기술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칩과 칩 사이에 필름 형태의 소재를 놓고 열로 압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칩을 다 쌓은 상태에서 틈새로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주입해서 한 번에 굳히는 방식이잖아요. 열 방출에 매우 유리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16단이라는 미세한 틈새에 기포 하나 없이 액체를 완벽하게 채워넣고 겨화시키는 것은 엄청난 공정 난이도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즉각 전환하기보다 이 방식을 16단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꽤 과감한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보면 수율에 대한 자신감과 리스크 관리의 균형점을 찾은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MR 무프 공정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와 최적화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을 전면 도입해서 초기 수율 저하 리스크를 감소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기존 공정의 한계치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죠. 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이군요. 물론 이들도 2026년 2분기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퀄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기술 전환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의 수직 계열화를 통한 내재화 시너지와 SK하이닉스,
TSMC의 각 분야 1위들의 오픈 생태계 결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입니다. SK 하이닉스의 TSMC 동맹이 강력해 보이기는 하지만 현재 TSMC의 선단 파운드리 공정 생산 능력은 엔비디아의 핵심 로직 칩 물량을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포화 상태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캐파가 항상 문제죠. 만약 TSMC 쪽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면 베이스 다이를 전량 의존해야 하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꽤 심각한 공급망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매우 예리하고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SK 하이닉스의 동맹 모델이 안고 있는 구조적 맹점입니다. TSMC의 생산 라인 배분 우선순위에서 HBM 베이스 다이가 밀리게 된다면 메모리 패키징 자체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죠. 반면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삼성전자는 자사의 파운드리 라인을 유연하게 할당할 수 있으므로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사 모두 각자의 전략이 가진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리스크를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요? 여러분, 기업들이 나노미터 단위로 구리의 오차를 제어하고 종이장보다 얇게 칩을 깎아내면서 조 단위의 자본을 쏟아붓는 이 치열한 싸움이 단지 기술 기업들의 주가 향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이 메모리 반도체 공정의 거대한 지각 변동은 결국 하드웨어 생태계 전반, 나아가 장비와 소재 산업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수 기술로 떠오르면서 네덜란드의 배시나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글로벌 장비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국내 생태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내 소재, 장비 생태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의 경우 이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맞추기 위한 독자적인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 개발에 1,000억 원의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장비뿐만 아니라 소재 분야도 마찬가지죠. 아까 1에서 5나노미터로 디스ing 현상을 통제해야 한다고 하셨을 때 그걸 단순히 연마 패드의 마찰력만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학적인 요소가 결합되어야 하죠. 네, 동진세미캠, KC텍, 솔브레인 같은 국내 기업들이 이 CMP 연마 과정에 들어가는 슬러리 용액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이 자료에 나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슬러리는 단순한 연마제가 아닙니다. 연마 패드와의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온도에서 화학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된 지능형 소재거든요. 지능형 소재요? 깎여나가는 구리의 깊이가 목표치인 1에서 5나노미터에 도달하는 순간 화학 반응 속도가 급격히 조절되면서 물리적인 연마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고도의 화학적 제어 기술을 국내 소재 기업들이 구현해내면서 특정 해외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생태계의 키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키플레이어들의 나노 단위 정밀도 전쟁, 그리고 거대한 용량을 처리하기 위한 혁명적인 아키텍처 도입이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인프라가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구축되어야만 여러분이 향후 일상에서 마주하게 될 고도화된 AI 비서, 차량 내부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실시간으로 지연 없이 이루어지는 홀로그램 번역 같은 미래의 서비스들이 막대한 클라우드 비용 없이 원활하게 구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다른 내용을 간결하게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기존 HBM의 용량과 경제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3D 낸드 기반의 HBF 혁명, 발열과 두께라는 물리적 한계를 구조의 병화로 돌파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의 부상, 그리고 이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원스톱 통합 전략과 SK 하이닉스, TSMC 진영의 동맹 전략까지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뤘네요. 우리는 오늘 다가올 10년의 반도체 시장 향방을 결정지을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패권은 단순히 빠르고 용량의 큰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아니라 HBF와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이종융합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AI 인프라의 아키텍처 표준 그 자체를 설계하고 지배하는 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흐름을 지켜보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의 도발적인 화두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극한으로 발전해서 연산을 담당하는 로직 다이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다이가 물리적인 경계선조차 없이 완벽하게 하나의 칩으로 결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가 사라지는 거군요.
미래의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과연 연산하는 곳과 저장하는 곳이라는 전통적인 폰 노이만 구조의 경계가 의미를 갖게 될까요? 어쩌면 아주 먼 훗날에는 우리가 현재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CPU나 GPU라는 개념 자체가 그 형태를 완전히 잃고 거대한 하나의 지능형 세포처럼 진화해버리는 것은 아닐지? 이 자료의 끝에서 상상해보게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탐구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자료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